그래서 상국에 보호하지 이 맘대로 하지 마라 경고를 일단 사마소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데 아까 말한 이 차성을 했다면 더 조심해야 할 것인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덧꼬라지 내갖고 이것이 바로 말하면 여기 앞에 이교보단 대로 차성을 통해서 자기 이 자만하는 좌우하는 행동이 없어야 하는데 그 아는 모습이 더 노골적으로 사마소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등예가 강경 불순적 은사로 등예가 더욱 강하게 해라는 대로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은사로서 개인가사 사마소 의구지심 대증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종하지 순종하지 않는 은사를 썼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개인가 더 많이 사마소로 하여금 의구지심을 대증하였다. 여는 봐라 상황에 따라서는 나를 맘먹으려고 한다. 나를 어떤 뒤에서 비유만 하면 뒤처럼 쳐버렸구나 하는 경계심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을 대중 더욱 크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나사 거기다가 그런 데 거기다가 나사 얼마큼의 질투 등예의 공적인 등의 그 공이 촉 이고 다음에 어느 나라까지 오면 너는 천하를 저 혼자 먹겠다 한 등예를 경계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질투심이 이 분분상서 무멸 등의 힘 상서를 같이 말하자면 사마소한테서 상서를 올려서 분분상서 올리게 해갖고 뭐냐면 무멸 등예가 바로 뭐냐 하면 등의 힘이 뭐냐면 전 반역지 등의 마음속에가 상황에 따라 당신 맘먹어보고 뒤집어보려고 하는 안역은 마음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무밀 모함하는 모략하는 말들이 편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소가 최후의 결정 제도 등의 사마소가 여러가지 종합해보니까 사마소가 더 크면 나한테 맘먹고 나한테 해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마소는 최후의 어떻게 결정하느냐 등예를 제도 쫓아내버려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기에 결정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타는 파견 파인마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뭐냐면 감독 등예를 이 감금 체포해라고 보내갖고 그래갖고 뭐냐 체포해가 붙잡아갖고 전왕경사 서울본부 쪽으로 붙잡아 보내라 그러고 체포부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체포에 가지고 서울서 재판다고 가다가 치는 도중에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제 노도 중 서울로 시커하는 과정 속에서 장타 사내 그를 타는 장 앞에 타는 여기 말하자면 부사로 곧바로 싣고 도착하기 전에 어쩌다가 사고나 중금에 들어가고 죽여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곧바로 살해해버리는 것이다. 일세 총명적 등예가 한 시대에 가장 머리가 좋다고 알려져 있었던 등예가 유일치 이 여사 불명하여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을 잠시 한때에 여사 생각해야 할 일을 불명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조심해야 할 일을 조심해야 할 일을 분명했기 때문에 이 초인 의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 저는 진짜 충절해서가 아니라 다 음모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갖고 이 피살 신망 그래서 피살 잠살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하는 일편고심 그 한쪽에 있는
나라 생각하고 걱정했던 마음이 자기 불선 내성 그 속으로 말하면 국가를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선 내성 자기 반성을 해야 할 생각을 자기 반성을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명진상 원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도 모르는 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호리호도지. 호리호도는 안속도 모르고 그 보통 그러니까 호리호도란 말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허리멍텅하게 어쩐지 모르는 어리벙벙한 방법 어리벙벙하게 불분명하게 피살사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진실 이것이야말로 영인 통석적 사정이다. 이것은 하나도 모르고 잘못하다가 제거되어 버린 것들이 바로 말하면 인간들 보기에 통석적 애석한 아까운 존재가 여기다. 통석이라고 한 부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어정쩡할 때에 일본 왕족들이 변명할 때 써먹었던 대표적인 말이다. 가슴 아프게 하는 참 안쓰러운 말이라. 이와 같은 것은 다시 말하자면 등예 같은 전략적 천재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단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다 보면 원인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성을 할 때는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생각해갖고 판단해서 균형 있는 반성을 해야지 한쪽만 치우쳐갖고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반성을 철저히 한 형식을 취하면서 반성한 모습을 또 내세워갖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해서 잘 처리해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한나라 때에 있어서의 무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무제는 한나라에서 대로 보자면 7번째의 임금입니다. 그럼 무제 밑에 앞에는 이제 무제 문제 경제가 그 사람들이 이 한무제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있어서의 임금들입니다. 그 놔두고 문치와 무공에 있어서 문치는 나라를 내치한다는 뜻이죠. 백성들 잘 다스리고 무공은 외세를 막아내는데 무공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면에서 정치를 잘 냈던 한나라의 무제라고 하는 제7대의 왕은 그러나 이 큰 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불망자선 큰 공을 세워놓고도 공을 내둔 다음에 그로 인해서 오는 비난이란다 위험이 있는 것을 항상 살펴서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 불망 자성하는 것을 항상 잊질 아니하고 언제든지 변명 빠져나갈 공리를 생각해가면서 공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한나라 왕조는 유만이가 이제 누구 몰아내고 항우 몰아내고 그럼 장량에 앞세워가 붙은 것을 한고조 유방이 공원 전 206년 AD 206년에 창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하면 무엇에서 나오냐 그러면 옛날 초간지라고 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열국지 속에서 문제와 연계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206년에 건축했는데 또 그 다음에 문제가 그 무게는 뭐냐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 때에 문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름은 거기 있는 대로 유항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다음 6대에는 그 문제 아들이 경제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난자 연대보다 써놨으면 참고로 흩어가고 보시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와 경제를 거쳐 가지고 이 경제는 그것에 있는 이름이 조계입니다. 조계가 되어 가지고 전후의 70여 년 동안에 근정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정치하는 데도 정성을 기울였던 나라고 그래서 출연료
사칭 역사상의 칭찬 칭송에서는 말 뭐냐면 문제와 경제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두 사람이 임금할 때 나라 잘 다스렸다고 그래갖고 문경지치라고 문제와 경제의 두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때가 있었다. 문경지치의 이 태평성세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태평성세 다음에 뒤를 잃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태평성세 이 나시 후에 태평성세가 지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 그럼 들판에 모든 것이 다 풍년되고 해서 우양 이 소나 명생이들이 변야 온 들판에가 다 훌수도 없고 편안히 지냈고 그 다음에 창고가 대만하여서 백성들한테 받은 곡식 받아들였던 창고가 모두가 다 가득가득 차가지고 태창기고 창고의 태 끝에 짜니까 창고를 넘치는 곡식들이 충일 노적 우에 노적이란 말은 바깥에다가 곡식을 쌓은 것이죠. 또 바깥에다가 나타나게 쌓아놓은 것이 창고 안에가 창고 바깥에가 곡식이 쌓여 있는 것이 충일 넘쳐 가지고 그래서 이 지부패 불가시라 얼마나 양식이 남아서 그것이 바깥에서 썩어가니까 곡식이 썩어서 불가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넘쳤다는 겁니다. 그 부고 여전은 100만이고 그래서 나라로부터 받았던 세금 국가에 받았던 동전이겠죠. 그런 동전 세금이 남은 돈이 100만 년이 됐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풍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냥 돈을 어디다가 차득이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끈으로 끼워갖고 묶어놨죠. 그 돈 묶어놨던 그 돈끈이 썩어서 관이라고 하면 돈끈입니다. 돈 묶어놨던 동전 묶어놨던 끈이 휴하여서 썩어가지고서 이 불가표 풀어버리니까 돈을 셀 수가 없었다. 돈은 지금 샌단 말이죠. 돈이 얼마나 많아갖고 그 끈이 풀어져갖고 썩어버리니까 셀을 못할 정도로 됐다. 그 말은 뻥뜬 식권이죠. 그 다음 한 문제는 이름이 유철인데 유철 철저 절자 필수다죠. 이 취시 저종 국부 민풍적 형세하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문정지 치하에서 잘 살고 풍요하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었던 문제가 또 왕직을 이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국 민풍적 나라로 넉넉하고 백성들도 배슬고 먹고 살만한 상황하에 형세하에서 유철이는 무제는 제2적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스러운 상태에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 된다면 어쩔 것이냐. 무지가 잘해보고 싶어서. 그때 이제 엄청난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이 상황을 맞춰가지고 히트치는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무제 제2 54년, 한무제가 왕노릇을 54년 동안 했는데 제 통치기간,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서는 접수 동중서라고 하는 이 재상의 충고를 건의를 받아들였다. 접수 동중서 건의하여서 뭘로 했냐? 건의했던 내용을 간단히 쓰자면 폐출 백가는 백가사상인데 여러 가지 백가지 천 가지 의견들이 정치 의견들이 수없이 나왔던 것들을 남들봤던 이론들을 폐출 시작되기 없는 논의를 다 입을 못 열게 막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존 유술 오로지 육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술만을 받아들이려고 유학 외에는 나머지는 한나라 때는 유학 외에는 나머지는 학술이니까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폐출 학술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유술만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마음대로 써주면 안 되니까 표준화된 방법으로 교육시켰던 것이 바로 설립대학입니다. 대학이라면 대학이죠. 고등교육기관을 자신 이론적으로 통합시키는 교육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태학을 통해서 모든 국가의 인재들이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양성되도록 했듯이 거기서 설명됐다고 하면 망나 인재들을 전체를 연결시켜 가지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망나 인재 해갖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한테 뭐냐, 이 인재들 따라갖고 국가에 충성해라. 그래서 법령을 발표해가지고 실행한 것이 반행입니다. 반행 뭐 됐냐 그러면 추운령 임금님 나라가 주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추는 밀추 받을 추 따를 추자. 그래서 나라가 내리는 법령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해라. 그래서 해라는 대로 잘해라 말이야. 그래서 추운령을 실행해가지고 사제후왕, 그래서 왕이 있고 천자가 있고 제후가 별사들이 많이 있어. 그럴 때 그 중에서 주로 말하자면 천자와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자의 자녀들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분동 자제 이후 그 사람들은 국가가 통치한 조직화된 국가의 통치 조직 속에다가 다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자녀가 거기 일을 맡아가지고 담당하도록 헌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후한테다가 제후왕들한테다가 분동 자녀가 자식들이 새끼들이 맡아서 세상을 다스릴 역할을 할 것들을 직위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분동 자제 제위했다. 제후 감투를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기약 할거 세력 시작되기 없이 돈 벌고 헛짓거리 하고 해갖고 사회 말썽 일으키고 있는 그 세력을 기르고 활동하고 있는 패들을 다 세력들을 삭약 깎아서 길을 죽여버렸다 합니다. 이 대목 하다 보니까 중요한 생각이 나고, 전남국대가 그동안에 지방대학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노숙을 낸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숙을 낸다고 그러니까 막 대학들끼리 전체가 그냥 생생내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숙을 경쟁에서 이겨낼 것이냐 그 대목에서 전남 법대 내 제자인 후배인 그 제자잖아요. 서울대학 나왔던 이 앞에 총장을 했던 정경석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어요. 경석이 작전해가지고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공창하고 연계시켜갖고 어떻게 노숙을 낼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가 학장님 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무엇을 냈는가? 일단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할 것이냐를 교수들한테다 의견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 뭐냐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교육에서 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다 자기 생각 다 써라. 그럼 다 전체 모아가지고 그놈을 각 분야별로 직분별로 싹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법과대학의 로스쿨 과제를 낸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체 과제를 딱 만든 놈을 과제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 중에서 각자가 이 중에서 자기가 맡고 싶은 얘기 부분을 얘기를 지원을 해라. 그래갖고 각 교수들이 맡아야 담당해야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냐고 경쟁을 붙였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만든 로스쿨에 있어서 과목과 방향에 관한 것은 전남 법대에서 제일 철저하게 각자 담당대로 능력대로 풀겠다. 그리고 나서 그 빠진 사람 뭐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당시 경쟁이 졌으니까 다른 분 키워. 그 영역들 다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남 법대가 만든 로스쿨에 있어서 그 담당 과제, 직무 분장에 관한 경쟁에서 전남 법대 로스쿨 분장안이 전국 1등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지방대 아무도 아니지만 전남대가 물론 서울대가 중심 다 죽었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제 지원 체제가 우리가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능력 제차하는 걸 모범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부터 이제 조선대학이 이제 조선대학 돈도 지원도 우리가 훨씬 많은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남대학보다 지금인데 지금이 뭘 하냐? 전남대학 직무분장 해갖고 점수도 안 돼. 점수 평가 체제 다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 지원하는데 미롭게 하고 있다가 조선대학에서 이제 그 로스쿨 경쟁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후부터서는 이제 로스쿨 그 변호사 종합 시험학자 나와야 하잖아요.
그 시험에서 지방대학으로서는 꾸준히 정경석이 취재해서 1등을 해왔대요. 그로 인해서 현재 지금 세상에 아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나와갖고 변호사 대학을 딴 사람이 700명이요. 700명이 전남대학에서 로스쿨 대학 있으니 가도 어떡하죠? 옛날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학자되고 지역에 봉사한다고 한 것이 한게 이제 안 질라니까 눈이 삐해갖고 붙어갖고 인간해하고 서울 올라가고 높은 올라가고 그런 게 경쟁이 있어서 그런 데로서 한 고비는 되겠습니다. 이 얘기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직무분장 제재를 통해서 경쟁력을 분산했던 것이 지방대학의 약점을 극복해냈던 전남법대에 있어서 정경석 로스쿨 원장이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그 결과가 평가가 올라가니까 통장 경쟁에서 로스쿨 전국 지방대학에서 1등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정경석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정경석 법대 대학 원장이 법무대학 원장이 통장 경쟁에서 1등이 됐다고. 그 벌써 지난번에 이제 그 통장 인기가 벌써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글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처지만 전남대학 같은 옆지에 있는 지방대학이 경쟁에서 과제 중심의 경쟁을 하니까 이겨냈다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과제 중심의 대학 체제를 만들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제가 그렇게 다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바로 경제, 문제 경제 다음에 한무제가 되어가지고서는 바로 이 과제 중심의 대학 체제를 만들었다. 그것이 밑에 내기출 다출에 나온 대로 이 대학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재를 망라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일단 통치 조직에 뿐만 아니라 백성들 다스리는데 참치해서 백성들한테 무엇인가를 시켜놓고 결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거기 말하면 추은영입니다. 나라에서 준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뒤따라 차려라. 그래서 사제왕 그리고 나서는 씨앗대 음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강투를 주고 안 하면 나머지는 너희는 조용히 앉으서라. 그래서 제왕 적어도 통치자들 새끼들한테는 응구는 직위와 과제를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저기 네가 일이나 해. 그래서 탈거해갖고 세력 활동 것들을 억제시켜버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관리들이 통치를 잘해야겠다. 그게 나온 것이 뭐냐면 징청 이치 징청이란 말은 징이나 말로 징자나 말로 청자나 마찬가지예요. 공직자가 청진하다 그 말이에요. 부패를 만든다. 부패한 공직자를 철저하게 몰아내고 맑은 통치체제를 이겨갔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군연체제를 철저하게 만들어갖고 설치 13군 전국을 13개의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다가 군수자를 자살하는 직업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강 대지방적 공제,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가강 지방적 공제라면 지방의 행정에 관한 통제 체제를 그 나름대로서 요즘 말하면 행정학적 체제를 견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포 고민령 그리고 민이라고 면제한다는 똑같아요. 고민령이란 말은 백성들한테다가 물음세를 민이라고 하면 없앤단 말이에요. 물음세를 다시 말하면 세금을 감면시키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발표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감세 면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세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 징수 상인 자산세 그리고 장사해갖고 장사꾼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안 되니까 돈 벌면 돈 넣은 만큼 세금으로 꾸집어가는 체제를 수익 과세 체제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무제 때에 평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국가 경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타격 불법적인 부상 대가 가짜는 장사 같답니다. 가혼, 상고, 고자, 고라도 있고 가로, 두발도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큰 돈벌이 하고 있는 거대한 이권화된 장사치기 한 사람들을 법으로 때려잡았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최납 상홍량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농사지어갖고 세금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국가의 산업을 확대시켰습니다. 산업 확대시킨 예를 그 설명이 뭐냐면 첫째로 뭐냐, 첫째로는 파, 야철, 그 야는 야금을 야자니까 셔부치를 탄 녹여갖고 만든 것이 야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금속산업을 야금산업을 맨 파하고 야철, 다시 말하면 셔부치를 타서 녹여가지고 철방산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을 만져가지고 바닷먹고 이 천일염 체제를 만들고 제염이고, 그 다음에 주전, 동전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동전과 관련한 수기, 안녕, 국가 공공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다시 말하면 통화 관리 체제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 설치 평준관이라고 합니다. 평준관이라고 바로 뭐냐 그러면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표준화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길이, 무게, 또 몸무게 없고 도량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중국 역사에서 도량형체가 제일 처음에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진시황. 네? 진시황. 진시황. 진시황 때 바로 말하자면 거래의 표준화 체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자면 표준화된 체제가 되어야 경제가 안정됐죠. 옛날 우리는 그 대목에서 도량형 체제가 불분명하고 지금도 역시 불분명하잖아요. 도량형 체제가 잘못되면 경제가 혼란이 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지 말은 평준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말하자면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군수관이라고 하는 기관은 물자의 거래, 수입, 수출에 관한 내용들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한쪽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에 물자가 고루고루 배당돼 운송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하자면 평준관이 제도화되면 거기 나온 것들이 이 산업 경제가 유통되어진 체제가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아까는 표준화된 것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화된 것에 의해서 물자가 온 나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유통체제. 우리나라도 이제 통원이 있죠. 대한통원 같은데 이런 내가 철도 사업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균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을 담당하는 운수를 표준화에 담당하는 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했다는 얘기는 벌써 다시 말하자면 고대 국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 경영, 운수와 무역, 그래서 관부를 통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물자, 거래, 운송, 그 다음에 무역에 관한 보장을 찍어갖고 세금 내고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무역정책 내지 수출입정책에 관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통제를 했다는 얘기가 뭐지만 한나라 때 그런 거 했다니까 얼마나 발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잘 싸면 쓰느냐, 경제력을 팽창해야겠다 해서 맨날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온 대로 그럼 경제 팽창이 바로 있는 대로 말하자면 이민 백성들을 다른 지역의 저 큰 넓은 지역에다가 목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농업을 일구어 가지고 거기다가 농업만 일군 것이 아니라 농업하면 저쪽 국방도 해야 돼.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제도가 둔전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둔전제도와 학생 둔전제도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군대가 있으면서 농사를 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과 농업을 산업화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둔전제도가
서북방에다 특히 말하자면 저 유목민들 체제에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중국 본토민들 농민들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정책을 다시 말하면 농업 이민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히 유럽사를 보자면 옛날 로마에서부터 농업 이민 정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대전법. 그러다 보면 이제 군대 아들들 군대 가고 사람 없어요 못합니까? 돈 받은 옛날 조상으로 받은 게 있어. 그럴 때는 농사질 사람이 없으면 그놈을 국가나 다른 기관이 맞서 가지고 소작 제도를 쓰든지 맡기든지 해갖고 대신 경작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 대리 경작 제도 혹은 순환 경작 제도 방법을 그때 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추진 농업 생산적 발전. 이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이 광범하게 저 개발을 가능한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농업 생산이 바로 뭐하고 연계되냐? 농업 생산은 아까 말한 농사 기술하고 연계되지만은 도량형 기술이란다거나 운반 기술이란다거나 그 외에 뭐냐 그 농업 기술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파 그에 나온 놈 갖고 이제 다른 데고 다른 지역하고 교전 체제를 맺습니다. 그것이 지금파 청건 양차 출사세역 그래서 거기다 세역 서쪽 지역에다가 보다 그냥 사막이나 되고 녹초지이나 되는데 거기다가 산업화 농업 증진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고 그 세역 지역에 바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개발하고 또 무시자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요한 문제가 서역하고 왕래가 이루어진다는 아주 중국 역사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다. 타통료 행관 중서적 사조지로 사조지로 뭐요? 실크로드요. 우리 형수가 벌써 중국어 실크로드까지 연결된까지 이렇게 하실 때 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사조는 뭐냐면 사가 명주실로 연결하진 비단입니다. 실크로드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때부터 다시 말해 한나라 때 얼마나 많은 국가 경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발전요 서역 각국적 문화 전개 교류가 그렇게 했다. 서역 각국 문화 경제 속에 반드시 따라왔던 것이 뭐냐? 결국은 그래서 서역으로부터 불교 교리가 그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는 반드시 종교 교육하고 문화 교류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특히 중국이 결국 실크로드를 해갖고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로부터 오는 광범한 다시 말하면 고정적인 백성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닌 깊은 철학적 입장을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게 됐습니다. 실크로드 문제는 그러니까 불교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회교와의 교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커진 것이 바로 말하자면 기독교와의 교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실크로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연구도 해야 하는데 우리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와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그 재미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몽 지야랑 당나라로 붙어서 몽고 지역 다시 말하면 몽은 어떤 문자 무지연 지역에 그 지역에다가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들을 만나 누가 뭘로 교류합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문자도 모르고 그때는 처음엔 주먹 다짐을 하다가 나중에 그 다음 뭘 얘기하냐 그럼 이제 술 먹고 놀다가 친해져 갖고 좀 양한적 전통적인 문화교류가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야랑 밤중에 신랑 보내갖고 그 미인들 바깥치고 대접해주고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저쪽 서역과에 있어서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다차원적 다문화적 문화교육 체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좀 연구하고 싶은데 지금 저 자료가 좀 심각해놓고 지도를 보냈습니다만 이 대목이 아주 말하자면 글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동서문화교육 내지 유럽과 아시아가 대륙으로만 아니라 그쪽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계가 통합되어진 중요한 계기가 여기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당몽, 야랑 대체제에 관한 것을
연구를 해보면 실제 여기서 동서양 간에 있어서 문화 통합에 관한 운명이 이룰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제3함, 그리고 나서 그 힘을 갖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다시 말해 인도하고 파키스탄 쪽 관련된 쪽으로 받았고, 서남 쪽에서 그냥 남쪽으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쪽 남쪽을 개척하다가 선후 거진요 7개군 서남 쪽에다가 다시 말하면 파키스탄 쪽 연결된 지역까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새 말하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쪽 관련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거진요 7개군 7개의 이 인종 문화가 갈등되어 있는 지역들을 합쳐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럼 당연히 행정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위청이라고 한 분은 뛰어난 행정가입니다. 그에 비해서 곽거병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위청하고 곽거병이 둘이 합쳐가지고 군대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말하면 한나라의 정치적 영향권을 중앙아시아 소아지역으로 확대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하는 것은 자기들 중국은 중국 사람처럼 아주 환의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모르죠. 이쪽에 결국 그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정복군에 들어가고 거기서 뭐 옛날 고계진가 어째 우리나라 장군이 그런 분들께 그 가서 공원을 최고로 했던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위청과 곽거병이라는 사람이 중국 영향력을 중국 본토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세계에서 중국 영향력을 차이나 치나라고 하는 문제를 발달시키게 된 번역이 됐던 것이고, 그 과연 특히 말하면 게르만 역사하고 연결되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어있는데 그걸 끝으로 자꾸 철저히 공부한 사람을 지할 수 있는 우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제일 뛰어난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호남대학 거기 처음에 와갖고 꼴 치던 박진식한테다 꼴처럼 맞아갖고 살인죄 문제가 됐다가 쫓겨날 분 있죠. 그것이 바로 그 후에 말하자면 동서문화교류회에서 현재 지금 서울에 계신 분이 세계 교과서 회사 주식회사 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럽사 내지 슬라브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가요. 그분 얘기는 어디 기회 있으면 그분 모셔다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이제 90세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나중에 하기로 하더라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보자면 현재 세력권이 교차되는 영역에 관한 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없어. 딱 주먹 번호만 하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학제관뿐 아니라 역사의 접합점에 대해서, 문화의 접합점에 대해서 인재 양성시킨 것이 우리가 너무 빗빠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예,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을 뚫고 가다가 보니까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도 곽거병까지 위청 통해서 진격로 흉노 쪽을 쳐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대로 흉노 쪽에 있어서 침략을 해제시킨다. 해제로 흉노 대서북 변경적 유적, 서북 쪽에 있는 좀 고비사막, 그쪽 사막, 몽골 쪽과 관련되어 있는 흉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기반민족이 그 사람들의 침략에 대항하는 체제가 중국에서 예비됐던 것들이 있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위청 곽거병을 통해서 흉노들의 그쪽에서 북변에 침략에 오는 것들을 방어하는 힘을 길렀다. 그래서 해제로 흉노 대서북 변경적 위협, 서북 변경으로부터 쳐들어온 흉노 침략을 막아내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남정 백원
월남 베트남죠. 월남 쪽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의 변경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한나라 국력이 확정되었고 거기서 남쪽에 대해서도 월남 지역의 베트남 사람들은 여러 베트남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을 원정 남정 쳐들어가고 정복해갖고 정복을 나면 이제 세진관계를 이어졌죠. 그 다음에 통진 조선 동쪽으로 쳐들어가고 지려집니다. 한자군 제자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내용이 바로 한나라 때 낙랑 보면서 한자군 낙랑 대방 진번 진둔 그러니까 그 체제를 통해서 다시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하면 낙랑이란다거나 평양지역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던 문화가 고조선 문화 대를 위해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바로 말하자면 그 후에 있어서 고대 문화 기초를 이뤘던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당나라하고 수나라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결 통했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백제 가족단위가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중화주의자들은 우리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낙랑을 통해 한나라를 통해 들어왔다고 설명한 데가 가장 모하사상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제 날이 이 조선 속에서 그 주군을 건설했다 한사부를 건설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제가 강력을 동남쪽으로 뻗쳐갖고 지게 어디까지 한 바다 있는 데까지 뻗쳐가지고 뻗쳤고 서쪽에서도 파이객사 그 파이객사는 정확한 이름을 내가 찾아보다가 그래서 책이 수조가 있어서 못 봤어요. 바이칼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카자흐스탄 지역에 있는 그 호수가 바이객사라고 하는 이 바이가스 그쪽 표현은 바이가스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간나라고 하는 비간나 분지를 또 거기 가서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총령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출지 그 다음에 천안의 도운남 베트남까지 점령을 확대시켜놨다. 다시 말하면 중국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에서 한문제가 크게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있어서 이제 또 다음에 중간에 누가 왔다가 신나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동안 다음에 후한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후한 광무제라고 하는 무서운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광무제가 한무제 뒤를 이어서 또 역도를 확장했던 것이 다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한 무제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저 남진아키까지도 중국도 그때 퍼졌다가 안 왔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운남, 베트남, 그 다음에 광서 지역도 이 지역은 나와있죠. 광서 지역을 넘어서 월남, 베트남 북쪽 중부, 그 다음에 북도 대막 큰 고비사막 인대까지도 자기 영토가 넓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 쪽으로는 뻗쳐서 어디까지 조선반도 북쪽, 조선반도 북쪽이니까 다만 베트남과 관련된 인적, 그 다음에 요새 말하자면 길림성, 길이 있는 데까지가 다 그쪽에 그때의 한나라에서 먹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위 북주의 최고 부번영적과 그래서 한나라가 바로 북쪽 지역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 아주 지역에 가장 강력하고 번영되어지는 부유한 강력하고 부귀를 누리는 영화스러운 나라를 만들었고 그러므로 말하면 가히 말하자면 문치무공이다. 문화로서도 강대국이 되었고 말한 대로 정복해서 영토 확장시킨 무력으로도 찾았다. 그래서 문치무공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업적이 현역하였다. 그래서
문물을 통해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과 중아시아 지역에 완전히 중구한 나라가 큰 힘을 입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출현로 서한 왕국, 서쪽 서한 왕국으로서 진출하셨고, 서한 왕국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몽고족하고 또 그 오랑캐를 쳐들어갔고, 서한 이제 못 이겨내니까 다시 동쪽으로 똑똑 오죠. 그게 이제 동한이죠. 그 서한은 그러니까 천한이고 동한은 후한입니다. 후한 체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보자면 적어도 동한 체제 때 있어서 아니 서한 체제, 천한 체제에 있어서의 왕의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왕의 그때 천한 때에 있어서의 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 땅을 넓혀놓고도 자기 스스로 뭐냐, 나 잘난 왕이 아니다, 내가 잘못이 많은 왕이다 하는 반성에서 이루어진 한 왕의 통치 체제에 관한 그 중요한 보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내봤지만 그 제목만 어느 정도 합격합니다. 그래서 연이 이렇게 해서 위대한 국가를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정치 저위는 제중국 역사상 입하 풍공 위적적 제왕 연대 공덕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와 관련돼 지어서 무엇을 만들었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한 번에 한 개 있어도 한 번이라고 한 번에 이 반궁 다성적 내가 왕노를 설 동안에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왕노를만 잘한 것이 아니라 맨 못된 짓들만 한 왕이요 해서 자기 왕노를 선 것을 반성해갖고 일대기를 쓴 것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윤대죄기조라고 하는 윤대에다가 맨다는 내가 왕노를 설 때에 맨 죄만 지었던 왕이요 하는 한 문제의 반성문을 정립해갖고 기념으로 만들어놨던 것이 거기 말한 대로 윤대죄기조라고 저는 천자의 고백서예요. 천자가 안 했던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안에 바로 여기 탈취통감 제가 처음부터 넣었죠 있습니다만 찾아보도 못했습니다. 그보다 처쟁여놨는데 그 보자면 바로 그때 천하를 우리가 통일해보자 하다가 못하고 바라봤던 내용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한나라 때에 있어서의 부대 같은 그때 임금이 되어갖고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왕노를 차리려고 하다가 배 못된 짓만 했어. 사람 많이 죽이고 백성 많이 죽이고 백성들이 어렵고 그래서 나 같은 임금이 더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가장 강력했던 왕이 가장 깊이 죄 많이 지었다는 반성문을 쓴 것이 말하자면 윤대 뭐라고 윤대에서 죄기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윤대에다가 왕노를 죄 지었던 반성문 이것이 윤대 죄기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자면 바로 철저한 독재자가 독재로서가 아니라 못된 짓을 했던 것을 자기 죄를 싹 기록해갖고 반성문 앞으로 이런 임금이 돼서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것은 설명것인데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면 또 이 장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전체 군주화에서도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선생님이 되냐 그러면 10페이지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쪽에다가 왕국을 만들어 갖고 그리고 나서 윤대죄기조 들어가기 전까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차렷. 예, 고맙습니다.